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이 책은 박완서 선생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 속에 어린 소녀의 나이로 한 가족의 가장이 되어 상처받고 견뎌내는 선생의 모습이 담겨 있다. 다음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미군 PX걸로 근무하던 시절 같은 초상화부에 근무하던 화가 박수근을 당시 어린 소녀의 기억을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이다. 이때의 인연을 바탕으로 쓴 소설 남옥으로 박완서는 1970년 여성동화 공모전에 당선되어 드디어 등단한다. 박완서님 특유의 신랄하고 선명하고 따뜻함이 녹아있는 문체로 된 그 이야기를 만나보자.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어른을 위한 동화 같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내 나이 22이었다. 퍼머도 하고 10개나마 입술칠까지 하게 된 게 어찌 타이에 의해서만이겠는가. 그렇건만도 조금씩 모양을 내고 싶어하는 자신에 대해 괜히 남의 탓을 하려고 했다. 화가들 때문에 초상화부를 위해서 내 몸 아낄 줄 모르고 대단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아나무인으로 행동했다. 모양을 낸다는 건 곧 양키들을 겨냥한 적극적인 자기 상품화의 다름 아니라는 PX의 특수성 때문에도 그러했지만 초상화부 매상의 꾸준한 신장세 때문에도 나는 마음대로 세도를 부렸다. 뒷짐을 지고 화가들 사이를 누비며 그림 솜씨가 마음에 안 들면 손끝으로 톡톡 책상을 두드리면서 아무개시 그것도 그림이라고 그렸어요. 발가락으로 그려도 그보다는 낫겠어요. 양키 돈이라고 거저 먹으려 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림 떠맡기려면 내 입이 얼마나 해진다는 거나 알고 이래요. 하며 나는 마치 방과 후에 열등생만 남겨놓고 억지로 과외 지도시키는 여선생처럼 교만하고 짜증스럽게 한숨도 쉬고 신경질도 부렸다. 나는 그들을 먹여 살리니까 마땅히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건 나의 권리 행사인 동시에 내 덕에 먹고 사는 사람을 그 정도는 단속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든지 이곳에 적응해 보려는 내 나름의 노력이고 그래봤댔자 잘 안 되는 거부감의 표현이라는 걸 나만이 알고 있었다. 파자마부에서 초상화부로 쫓겨나면서 어쩔 줄 몰라 나도 모르게 시작한 연필 끝으로 종이를 뿡뿡 뚫어서 가루를 만드는 손버릇을 아직도 못 고치고 있었다. 나는 그 짓을 마음대로 하려고 집에서 일부러 마구 찢어버려도 되는 종이를 가지고 출근했다. 종이를 한꺼번에 몇 장 그렇게 부수는 동안 몰두의 경지랄까 거의 마음을 비우는 무아지경을 맛보았고 문득 정신이 들면 숙면에서 깨어난 것처럼 머리가 개운해지곤 했다. 보다 못한 티나김이 하루는 그 짓 좀 그만둘 수 없냐고 정색하고 물었다. 어려서부터의 버릇이에요. 안 그러면 손톱이라도 물어뜯어야 돼요. 야, 별난 버릇도 다 있구나. 찢어라, 찢어. 종이 찢는 게 낫지 손톱 그렇게 물어뜯다간 내 몸뚱어리도 안 남아나겠다. 이렇게 티나김은 겁먹은 얼굴로 양해를 해주었다. 그러나 화가들한테 방자하게 구는 것하며 무의식 속에 온갖 욕구 불만이 손끝에 모인 것 같은 이상한 손버릇하며 내가 결코 편안한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다. 어느 날 박씨라는 체격이 듬직한 화가가 화집을 하나 끼고 나왔다. 나는 한 번도 화가들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인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간판장이들로 좋겠다. 이름도 알고 있는 이가 없었다. 다행히 5명의 화가들은 성이 다 달랐다. 박씨, 황씨, 장씨, 노씨, 마씨였다. 성씨만으로 구별해 부를 수 있으니 그만이었다. 박씨도 5명 간판장이 중에 하나일 뿐 그만의 특색이나 사건으로 인상에 남을 만한 건수는 없었다. 나는 박씨가 두툼한 화집을 끼고 나오는 걸 보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꼴값하고 있네. 화집만 끼고 다니면 간판장이가 화가라도 되나. PX걸 중 못생긴 아가씨들 사이에서 타임이나 라이프 같은 영문 잡지를 말아서 끼고 다니는 게 유행할 때였다.
뜻밖에도 박 씨는 나를 생각하고 그 화집을 가지고 나온 거였다. 한산한 오전 시간에 겸연쩍은 미소를 띠고 나한테로 화집을 들고 왔다. 일제 때 선전에 입선한 작품을 모은 화집이었다. 그는 미리 특정의 페이지를 펴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면서 자기 그림이라고 했다. 농가 여자들이 마주보고 절구질을 하고 있는 그림이었다. 특선이나 무감사 같은 특별한 그림은 아닌 듯 했다. 꽤 크게 나온 그림도 있었는데 그의 것은 명함만한 크기로 흑백으로 나와 있었다. 그 밑에 들어있는 작가 이름을 보고 처음으로 나는 그가 박수근이라는 걸 알았다. 박씨라는 성의 이름을 더 알았다 뿐 그전부터 박수근이라는 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도 진짜 화가가 우리 초상화부에 있었다는 것은 나에게는 충격이요, 사건이었다. 우선 그동안 내가 너무 버르장머리 없이 군게무안했다. 그는 그 화집을 내 책상 위에 놓고 갔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서나 가져간 것 외에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나 역시 왜 그걸 나에게 보여줬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나는 막연히 나의 신경질과 오만 불손에 대한 그 나름의 한거, 최소한의 꿈틀거림이 아닐까 정도로 추측했다. 너만 잘난 게 아니야. 여기 잘난 사람도 있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그 후 나는 다시는 지지나 지도하는 국민학교 여선생 같은 짓거리를 안 하게 됐다. 안 했다기보다 못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 후에도 박수근이가 다른 화가하고 다른 점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자세히 보면 그의 눈은 황소처럼 순했고 그림 그리는 태도는 진지하다기보다는 덤덤했다. 아무리 봐도 특출한 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출이란 여러 평범 중에서 돌출되는 점이어야 하는데 그는 어디서도 존재가 드러나기에는 불리한 조건만 갖추고 있었다. 평균치의 한국인 얼굴에다 목소리는 낮았고 남을 웃기는 재담도 할 줄 몰랐고 신랄한 독설가는 더군다나 아니었다. 사교술도 없었지만 남을 피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누가 같이 점심 먹으러 나가자고 하면 미적미적 따라 나섰지만 먼저 바람을 잡는 일은 없었다. 나는 열심히 그가 다른 간판장이들과 다르다고 여기고 싶어 했다. 나는 위안이 필요했다. 파자마부에서 초상화부로 쫓겨나고부터 서울대학생 소리는 덜 듣게 됐지만 나에겐 아직도 서울대학은 급소였다. 허 사장처럼 학벌은 없고 돈은 많은 사람에게도 나름의 지적 허영심은 있었다. 그는 문득문득 돈만 있으면 서울대학생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다. 허 사장 같은 이가 나로 인해 잘난 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역겨워하면서도 길들여지고 있었다. 그건 은연중 PX 안에서의 나의 특수성, 희소성을 믿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건 결국은 우월감과 다르지 않았다. 월급도 받을 만큼 받고 밖에서도 부러워하는 PX 월급자리를 기회만 있으면 밑바닥까지 전락한 것처럼 느끼는 것도 우월감의 소치였다. 나는 내 안에 팽배한 우월감 때문에 그 안에 누구하고도 동료의식을 갖지 못했다. 퍼머를 해서 겉모양이 딴 세일즈 걸처럼 되는 것도 참아내기 힘들 정도였으니 나야말로 서울대학에 연연해하고 있었다. 그 누구하고도 동료의식을 못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개별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청소부는 모조리 여름에도 겨울 메리아스 내복을 입고 미제 물건을 차고 어기적 걸어나가는 족속이었고 점원들은 블랙마켓과 갈보짓을 동시에 함으로써 블랙리스트에 올라도 미제 물건 아쉽지 않게 만반의 대비를 한 족속이었고 노무자들은 박스떼기, 트럭떼기로 일확천금을 할 꿈으로 동작은 굼뜨고 시선은 쥐새끼처럼 교활한 집단이었다. 나에게 초상화부 화가들은 물론 극장 간판장이로 좋겠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았다. 그 중에 진짜 호가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화집을 보여준 것은 내 수모를 못 견디어서였을까.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이겠지만 내 방자함에 꿈틀하거나
하다못해 딱해하는 표정도 본 것 같지 않았다. 아무튼 그는 여태껏의 익명성으로부터 돌출되어 자기를 박수근으로 봐주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는 것도 훈련을 요하는 일인지 안 하던 짓을 하려니 신경만 써지고 잘 안 됐다. 그가 간판장이들과 달라야 한다는 건 내 희망사항일 뿐 그는 간판장이들보다 더 간판장이다웠다. 그게 남다른 점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갈구하는 남다름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서 얼핏이라도 좋으니 예술적 고뇌, 억압된 우울한 정열 같은 걸 훔쳐보고 싶었다. 도대체 그에게 그런 게 있기나 한 걸까? 아무리 애써 정을 가지고 봐주려도 그에게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술적 고뇌 대신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부양한다는 노동의 충족감이었고 우울한 정열 대신 단순 노동의 평화였다. 그러나 사람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순하고 덤덤한 데 있었고 그런 것은 나타나기보다는 숨어있는 특색이었다. 초상화부 화가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가난했고 하고 다니는 꼴도 한 물감으로 칠해놓은 것처럼 궁상맞아 보였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의젓함이 있었다. 다들 돈돈했고 한 푼에 칠을 떨었고 자기 그림이 빠꾸당하면 불같이 화를 내느라 딴 그림까지 망쳐놓기 일쑤였다. 박수근의 가난엔 그런 조바심이 없었다. 그의 그림이 빠꾸당하지 않게 하려고 온갖 아양을 다 떨고 있는 내 등 뒤로 슬그머니 그림을 빼앗으면서 또 그려주면 될 걸 뭘 그렇게 애쓰느냐고 위로한 것도 그밖에 없었다. 그는 내가 몽상한 천재적인 예술가는 아니었다. 그는 만약 천재였다면 사는 일을 위해 예술을 희생하려 들진 않았을 것이다. 그는 예술보다는 사는 일을 우선했다. 그가 가장 사랑한 것도 아마 예술이 아니라 사는 일이었을 것이다. 사는 일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재주로 열심히 작업을 했다. 그뿐이었다. 훗날 그가 예술가로서 받은 최고의 평가를 생각한다면 그는 천재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불필요할 때 결코 그 천재성을 노출시키지 않았다. 그건 얼마나 잘한 일인가. 만약 허사장 같은 이가 그에게서 앞으로 큰돈이 될 비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천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를 6달러짜리 그림이나 그리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편안한 우리에 가둬놓고 돼지처럼 배부르게 부양하면서 그의 천재성이 말라붙을 때까지 퍼내려고 했을 것이다. 자칭 돈 벌 구멍 하나는 훤히 내다볼 수 있는 눈을 타고났다는 허사장도 그를 알아보진 못했다. 그 생각만 하면 언제나 웃음이 난다. 그건 박수근이 남겨준 유일한 농담이다. 그는 잘난 척하거나 특별 대우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모타러 자신이 간판장이가 아니라 화가라는 걸 나에게만 살짝 밝힌 것일까? 그런 의문은 덤덤한 사람이 낸 수수께끼답게 당장 풀리지 않고 서서히 풀렸다. 그에 대한 친근감과 동료의식은 나는 이 안에서 유일한 서울대 학생이다. 적어도 서울대 학생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전락했나. 따위의 우월감과 열등감의 콤플렉스에서 노연하는 데 힘이 되었다. 우리 초상화부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도처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을 거라는 호기심도 생겨났다.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싸잡아 능멸하던 고약한 버릇에서 개별적으로 볼 수 있는 관심과 아량을 조금씩 회복해갔다. 알고 보니 PX 종업원 중에 대학생이 그렇게 희귀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었다. 서울 대학생뿐만 아니라 서울대학 졸업생도 있었고 세고 센 게 대학물 먹은이들이었다. 청소부 아줌마들 중에도 중학교 선생까지 하던 이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학생이란 걸 코에 걸고 다닌 건 겨우 며칠 대학물 먹은 나밖에 없었으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 들어가고 싶게 낯뜨거운 일이었다. 퇴근해서 집에 갈 때는 대개 화가들이 먼저 가고 나는 돈도 입금시키고
청소도 하느라 맨 나중까지 처지곤 했다. 언제부터인가 사무실에서 돈 계산을 하고 내려오면 그가 작업장 정돈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곤 했다. 뒷정리를 하는 동안이 그만큼 걸렸다뿐 기다린 건 아닌지도 몰랐다. 안 기다린 적도 많았으니까. 우송해줘야 할 초상화가 몇 건 있을 때는 포장부와 우체국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렸다. 그럴 때 그는 먼저 가고 없었지만 매장과 작업장이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기다려주지 않는 건 잘한 일이었다. 꼬박꼬박 기다려준다고 생각하면 차근차근 볼일을 다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텅 빈 매장에서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았다. 그럴 때는 밑도 끝도 없이 불쑥 자해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 사는 일의 악착 같음 때문에 거의 잊고 지낸 자해라는 게 따뜻한 물에 온몸을 담갔을 때처럼 쾌적하게 스미는 것 같은 시간이었다. 기다렸다가 같이 퇴근을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우린 그냥 을지로 입구까지 같이 걸었다. 둘이 다 전차를 탔지만 방향이 달라서 거기서 헤어졌다. 그가 주급을 받은 날은 차를 사기도 했다. 다방에 앉으면 그는 먼저 신문을 사서 꼼꼼히 읽었다. 이놈의 전쟁이 언제나 끝나려나 혼자서 중얼거릴 때도 있었다. 티나김한테 들은 바로는 그에겐 수많은 식구가 딸려 있다고 했다. 동정적인 말투였다. 당시 염색한 군 작업복은 민간인들의 평상복 같은 거여서 그가 특별히 궁상맞아 보일 것은 없었다. 그하고 가족 얘기를 한 적은 없었다. 나는 그의 아내가 아이만 쑥쑥 잘 낳을 뿐 못생기고 바가지를 잘 긁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의 과묵에 대한 내 최소한의 복수심이었다. 초상화부는 여름도 안 타고 상승세가 계속됐지만 변동도 많았다. 장 씨가 그만두고 새로 2명의 화가가 보충됐는데 둘 다 여자였다. 이대 미대를 졸업한 여자하고 서울대 미대 1학년생하고였다. 선이라는 서울미대생은 전쟁만 안 났으면 2학년이 되었을 나하고는 동기였다. 고등학교는 달랐지만 동기끼리는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여러 친구를 공유하고 있어 할 얘기가 많았다. 초상화부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학벌 콤플렉스는 무효가 된 지 오래건만 나는 그때까지도 연필 끝으로 종이를 찢어내는 버릇을 못 고치고 있었다. 선이는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것만 보면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도 다가와서 뒤로부터 팔을 잡으며 못하게 했다. 선이 말인즉 그 짓을 하고 있을 때는 내 신경줄이 올놀이 밖으로 노출돼 보인다는 거였다. 신경줄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의 눈엔 보이는 걸까? 아주 앳된 얼굴인데도 본디부터 이마에 몇 가닥의 귀여운 주름이 있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 고약한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내가 좋아하는 선이를 너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나 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부터 나도 사람이 돼 간다는 걸 남의 일처럼 기특하게 여기곤 했다.